나중에 출처 같은 게 좀 누락될 그런 게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작할게요. 저희는 2000년대 IT 버블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저는 박지연이고 김성규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일단 저희는 IT 버블 저희 목차는 IT 버블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변의 원인, 결과, 생각, 해석,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T 버블이란 무엇인가 하면 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면서 산업국가의 주식시장이 상승을 본 1995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거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터넷 버블로 불리고 TNT 버블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스닥 주가 변화 추이를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2000년 3월 10일 날 절정을 찍는데요. 이게 역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15일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달 15일 여기 이쯤 되겠죠? 15일까지 그러니까 단 6일 사이에 10% 이상 하락하게 되고요. 2000년 여기 파란 점에서는 2002년 후반에 1300대까지 떨어지면서 약 4분의 그 최고치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값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4분의 3 이상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금액이 약 3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추이를 보시면 티가 나죠. 컴퓨터 부분에서 아까와 비슷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우리나라 그런 거 아시죠? 이때도 99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여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아까 보신 그 나스닥에서 절정을 찍은 3월 10일 날 약 3,000포인트를 기록하고 쭉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 내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을 보시면 1990년대에는 IBM 하나가 그 IT 기업이었어요. 95년, 2000년, 95년에는 6개, 그리고 2000년에는 10개로 절반을 차지하게 되고요. 시가총액 비중도 57%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몇 개의 기업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야후의 주가는 매출액의 180배, 순이익의 800배를 넘어섰고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은 주가가 당대 최고의 증권사인 메릴린치의 주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휴대용 단말기 회사 판인데요. 여기는 주가가 매출액의 125배를 달했고 심지어 이 회사의 주식을 95% 이상 소유하고 있는 5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전송장비 부품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인데요. 얘네는 시가총액이 5,300억 달러까지 넘어서면서 G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 1위의 회사로 올라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나스닥에서 보신 것처럼 그 거품이 빠지던 시기에 이 회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아까 보신 야후 같은 경우에는 주당 119달러 하던 게 고작 4달러로 떨어지는가 하면 아까 보신 시스코 총액이 제가 5,003억 달러라고 했는데 거기서 약 4천억 달러가 증발해서 1,54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원인을 말씀드릴 건데 이런 버블이 일어났던 원인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버블의 형성 원인이나 거품이 빠지는 붕괴 원인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히 나누지는 않았어요. 이 6가지 원인을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 첫 번째로는 인터넷 보급일 수 있는데요.
아시나요? 지금 아마 요즘 걸 텐데 이게 주요 인터넷 IP들을 엮어서 만든 IP 주소 지도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야, 됐을 거 같아. 이거 본론으로 넘어가면 인터넷의 시초가 69년도에 미국 국방부에서 아르파넷이라는 거를 내놓는데요. 그때 이제 한 14년 정도 후에 거기서 국방용을 따로 빼놓고 이 아르파넷이 아예 민간용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초기 모델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 여러 문제점도 있었고 그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회사 간의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94년 말이 돼서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처럼 무료로 다운받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넷스케이프라는 인터넷이 이렇게 나오습니다. 당시에 이 넷스케이프 하면 인터넷 하면 넷스케이프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넷스케이프사가 95년에 주식 상장을 하는데 주당 28달러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첫날 무려 78달러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신기술인 인터넷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표출된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닷컴 버블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점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 점이 여기랑 이 점을 나타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에스케이프가 95년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성공을 치고 야후, 아마존, 이베이가 회사가 설립이 되고 차례대로 96년, 97년, 98년 주식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기업들 주식 상장하는 그걸 나타내는데 이 당시가 야후고 이쪽이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주가를 상승하면서 버블의 속도를 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들을 따라서 이때 당시에 여기서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두 번째 원인은 Y2K인데요. 이게 그 IT 버블이 일어났던 그 연도가 97년, 98년 이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 이제 2000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두됐던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용하던 컴퓨터 연도를 처리하는 방식이 1997년이었다고 하면 97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끝에 두 자리를 표현하는 거였는데 표시하는 거였는데 2000년이 다가오면 2000년 1월 1일이 되면 00년 1월 1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컴퓨터가 2000년 1월 1일인지 1900년 1월 1일인지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금융기관, 교통, 항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거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좀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세계가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정도의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하고요. 실제로 당시 그 재앙 예언가들이 Y2K가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대대적인 설비 부채 수요가 일어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당시쯤에 IT 신규 주문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94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무려 1.7조 달러 이상이 늘어나면서 53%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IT 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인을 보는 기업가와 기업 분석가의 도덕적 해인인데요. 이게 기업들이 매출을 조정함으로써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풀리기로 기업가가 얻는 인센티브가 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창업자나 경영진들이 내부 지분, 보유하고 있는 내부 지분이 높았고요. 그 스타벅 시장 같은 거를 사용해서 그 종업원들이 많은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매출 부풀리기는 경영자나 종업원의 이익에 증대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매출 부풀리기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으로는 매출 교환을 보면 이거는 그 기업들끼리 매출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약 전체 20% 정도의 기업이 20% 그 전체 매출에서 20% 이상을 죄송해요. 못 적어서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진짜 깜짝이야. 정말 미안. 죄송합니다. 다시 매출 교환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매출 교환이 기업끼리 매출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기업의 총 전체 매출 중 20% 이상을 이 매출 교환이 차지하는 기업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은 원래 순 매출을 매출이라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총 매출 자체를 매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렇게 처리를 했던 어느 한 여행사가 여행사의 매출을 원래대로 이제 순 매출로 처리를 했을 때의 매출보다 7배가 뻥튀기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출에 있어서 원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할인이나 쿠폰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모두 매출로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기업가들이 이렇게 매출을 부풀리고 있을 때 기업 분석가들이 나서서 제대로 분석을 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가들이 그 기업을 한 기업 분석을 할 때 내 소득이 그 회사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내보낼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도덕적 해이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이유 말씀드리면 네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면 기업가들 못지않게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투자 행위를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인터넷으로 주식을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식을 선택하기보다는 단기 시세 차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주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변동 폭이 높을수록 거래량도 급증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되게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한 결과에서 보면 본 사이트에서 매수 권고하는 경우 거래량이 폭등하고 수익률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의 경우에는 당일에만 126%가 증가를 하고 3일 동안 신문 등을 통해서 그 정보가 일반화되게 되면 568%가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터넷 등장으로 투자자 간의 정보 연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짧은 시간 내에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있는데요. 이 동조화, 투자의 동조화라는 게 다시 말하면 군중심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도 그 정보에 따라서 내가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군중심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제한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그 정보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가의 과신이 다른 언어 분야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과신이 의사결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아주 크고 이 과신이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계사 등의 제3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무시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신은 주식이 비이성적으로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모멘텀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인으로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벤처 자금 공급의 확대고 하나는 유통 주식의 부족을 들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벤처 자금의 공급 확대를 보여드리면 당시 버블이 일어났던 2000년대에 보면 회사 수도 늘어났고 거래 수도 늘어났고 거래 금액이 약 7배 정도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과도한 유입이 기업의 가치를 부풀릴 수도 있고 닷컴 버블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그 벤처 기업이 생기는 그 숫자를 보실 수 있어요. 이 당시 아까 보신 것처럼 그거예요. 그 벤처 캐피탈에서 자금을 받은 벤처 기업의 수들이고 이 중에서 벤처 자금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하는 걸 보면 비인터넷 관련 기업보다 인터넷 관련 기업의 월등히 많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블의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넷스케이프의 주식이 성공적으로 상장된 95년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96년부터 벤처 투자 등이 닷컴버블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벤처 자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벤처 캐피탈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가능성 같은 거는 도외시하게 되고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기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고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실사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지원 결정이 막무가내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품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하나인데 이 당시 주요 인터넷 기업의 유통 주식을 보면 발행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비교적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 가능했던 주식의 수를 보시면 이거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비중이 하나를 빼고는 다 50% 미만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했던 주식 수가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투자자들이 급증한 거를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식 수가 실제로는 부족했지만 이거를 살려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거죠. 왜냐면 당시 이 버블 초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인터넷 주식에 대해서 인터넷 분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베이까지 이렇게 주식이 성공하는 걸 보고 나서 뒤늦게서야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인터넷 분야에서 주식으로 이제 돈을 좀 자금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 당시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이렇게 유통 주식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 말 그대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유통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버블 튤립법으로 할 때를 예를 들어서 하면 그때 희귀 부분의 수가 부족해서 그 여파로 일반 부분의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잖아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건데 주요 좀 많이 이미 성공을 한 그 주식 그 기업의 유통 주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좀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고 작은 인터넷 기업들한테도 그 여파가 미쳐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는 그 기업 내부에 있었는데 수익 모델의 불명확한 부분가 있어요. 이들 대부분 초기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거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를 높인 다음에 이용자 수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이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광고료나 유료화 등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델 자체가 수익성보다는 가입자 확보를 우선시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초기에 이 기업들이 주식 상장이랑 주식 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런 수익 모델이 현실적으로 자기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적자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둘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당시 은행에서도 경고를 했고 기업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얘네가 적자를 나고 있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돈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파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버블이 확 규모가 커지게 된 거고 나중에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버블이 커지게 된 거죠. 제가 결론을 참 이상하게 내리긴 했는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성교가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버블에서 나머지 결과와 승자와 패자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공과학부 무역학과 김성규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서 인터넷 많이 쓰시고 계시죠? 아니요. 사실 버블이 일어났다면 그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납부되거나 사람들이 기피해서 도태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와 달리 인터넷은 지금 현재 우리 실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는 와중에 인터넷이 없었다면 두 발로 도서관 뛰어다니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해야 됐을 텐데요. 이 인터넷 법을 앞서 공정학생이 발표해준 원인에 따른 그런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인터넷 버블이 일어난 게 2000년이라 해서 가장 최근입니다. 2000년이면 뭐 한 13년 전인데 그 당시에도 월스트리트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 월가에 있는 금융 전문가나 사람들이 과연 이 버블의 조짐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알고 있었겠죠. 그 당시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도 이 IT 산업의 발전 정도를 보면서 이 버블의 현상들을 보고 아 이거 문제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들은 빠질 수 없는 게임에 베팅을 하게 된 게 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IT 주식이 가장 큰 돈이 되는 가장 큰 주식을 쫓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주식을 포기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묻지마 투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까지 모든 총 계층에 걸려서 가장 많은 불나방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게 IT 업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IT 버블의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IT 버블이 어떻게 마지막에 꺼지게 되냐면요. 그 당시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였던 엘린 그리스펀이 기준금리를 기속적으로 낮춥니다. 이 버블을 마지막으로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요. 그로 인해서 닷컴 버블이 꺼져가면서 이 IT 버블의 수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엄청난 나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지수가 3천까지 올라갔다가 단 하루 만에 924포인트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실 하루도 아닙니다. 시장 닫기 전에 떨어져서 시장 열고 바로 폭락을 해서 924포인트, 1000포인트 가까운 포인트가 떨어지게 되고요. 수많은 실업자는 제가 뒤에 사실 그 승리한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아마존에서도 무려 1,300명 명을 해고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IT 기업에서 1,000명씩만 해고시켜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업자가 발생했겠죠. 이뿐만 아니라 IT 관련 통신 장비 제조업, 즉 뭐 IT 업계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기업들도 줄줄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이게 IT 버블, 즉 닷컴 버블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닷컴 버블 당시 가장 비판적이었던 인텔의 앤디 그로브는 버블로 인해 수십 년을 걸렸어야 할 강선유 인프라가 단 수년 만에 깔렸고 사람들이 실직하고 회사가 망했지만 많은 기업이 새로 만들어졌고 내성도 훨씬 좋아졌으며 인터넷 경제도 건전해진 사건이었다고 최근 들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IT 버블 이거 다 망한다, 하지 말아라 하다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때 강선유를 다 깔았고 지금의 IT 산업을 도래할 수 있는 청사진을 IT 버블, 닷컴 버블이 제공해준 셈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들어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투자 손실과 정리해고 등으로 표면적으로는 매우 문제 있어 보이는데 그 반대의 긍정적인 면으로 그 당시에 살아남게 된 많은 IT 기업들, 제가 뒤에 설명해드릴 이베이와 아마존, 후발주자로 나선 구글, 그리고 기존의 강원을 터치던 AOL, 넷스케이프 등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다른 기업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IT의 선두주자로 이끌고 있는데요. 사실 2000년대에서 살아남은 기업을 찾기란 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유명한 인터넷 IT 산업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다 그 버블들을 거친 후에 이 선조들의 희생을 보고 나선 후발자들의 그 성공이고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들을 제가 승자와 패자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대부분 망이냐면 앞에 공연 학생이 설명한 것처럼 이 뚜렷한 수익 구조 모델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주식 중에 돈을 벌었고 광고를 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없고 실제로 니네 버는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도 경고하고 그래서 이제 종지부를 닫게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맛집은 메뉴가 한두 개밖에 없듯이 자신의 기존 수익 구조 모델을 고수하면서 굉장히 꿋꿋하게 주식 중자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고요. 본인들의 수익 구조 모델, 즉 이베이는 시장, 아마존, 책 이렇게 자신들의 수익 구조 모델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성숙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베이인데요. 혹시 여기서 이베이 써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시구나. 쿠팡. 사실 이베이는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니까 쓰기 어렵습니다. 들어가면 다 US 달러로 계좌를 해야 되고요. 페이팔로 돈을 넣어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이베이를 대신 대리해주는 구매 업자들도 있습니다. 카페에는 1,000원 주면 수수료 떼고 물건 사다 주는. 그 정도로 이베이는 이 오픈마켓, 현재 지금 옥션, G마켓 등의 오픈마켓 우리 선조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베이는 3억 명이 넘는 회원과 매일 200만 개가 넘는 품목이 등록되며
약 50만 개의 온라인 판매점, 이 온라인 판매점이라는 건 뒤에서 설명해드릴 B2C, B2B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점을 계산한 이베이는 제품 등록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올립니다. 이들은 신발부터 시작해서 희귀한 앤티크, 최신 스포츠카, 심지어는 무형의 서비스까지 모든 사고 팔 수 있는 총망라에서 얘네가 거래하게 되는데요. 1초당 얼마가 거래되는지 아시나요? 이베이는 지금 제가 발표드린 10분에도 1초당 277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베이와 같은 몰이 있는데요. 옥션, 11번가, 지마켓. 이 중에 옥션과 지마켓은 이베이가 인수를 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 있는 오픈마켓은 이베이 거라고 봐도 돼요. 독점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뚜렷한 규제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독점을 해서 수수료를 이상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사만 인수합병해서 이 회사 간의 유동성을 올리고 결제 방법을 좋아지게 하고 또 회원의 이 안전을 위해서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자신들만의 이 신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합병 인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베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베이는 1995년 9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피에르 오미디아르,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피에르 오미디아르, 피에르라고 부르겠습니다. 피에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는 웹사이트에 부서진 레이저 포인트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14.83달러에 팔려서 너무 놀란 거예요, 피에르가. 그래서 그 구매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 왜 샀냐? 돌아온 메일은 나는 부서진 레이저 포인트 수집가입니다. 라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물론 또라이가 다 있나 했겠지만 피에르는 사업가적인 기질로 이건 대박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베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베이는 처음에 이베이가 아니었고요. 잠시만요. 이베이의 이름 바뀌는 건 뒤에서 또 재밌는 일화가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피에르는 사무실을 내고 1999년 자기는 이제 IT 기술자니까 경영진을 따로 모집합니다. 제프리 스콜이라는 사람을 경영자로 영입하고 96년에 이베이의 경매에서 받는 수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회사가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회사가 커지고 정식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름을 바꿔야겠다 싶어서 옥션웹이었어요. 처음에는 옥션웹. 근데 얘네가 이름을 에코베이닷컴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에코베이닷컴은 이미 미국의 금강회사인 에코베이마이라는 곳이 에코베이닷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알파벳 3개 빼고 이베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이베이라고 한 게 훨씬 낫겠죠. 그게 엄청난 성공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1998년 이 이베이에 대단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맥 히트먼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맥 히트먼 아시나요? 맥 히트먼은 하버드 MBA 출신으로 굉장한 마케팅 천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HP 사장으로 있다가 다른 일도 하고 멀티지에도 갔다가 장난감 회사, 그 당시에는 장난감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맥 히트먼한테 이베이에 들어와다가 라고 스카우트 얘기했을 때 내가 왜 가야 하냐 라는 답변을 처음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맥 히트먼이 이베이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대박이겠구나 싶어서 바로 계약을 했고요. 맥 히트먼이 CEO로 영입된 같은 해 9월 21일 주식을 상장하게 됩니다. 당시 주가는 주당 53.5달러였고요. 2002년 유럽의 옥션 웹사이트인 아이바자를 인수하고 같은 해 페이팔, 아까 말씀드린 페이팔을 인수해서 회원들의 구매하는 데 편의성을 보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5년, 이건 좀 법을 끝난 이유지만 이베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니까 2005년에는 스카이프 많이 쓰시죠? 스카이프도 인수해서 현재 이베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피에르고요. 아직 살아있고 맥 히트먼 이 둘이 만나서 엄청난 콜라보레이션을 일으킨 거죠. 이베이 성공은 맥 히트먼으로부터 영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딱 10년만 일했습니다. 왜냐면 이 맥 히트먼의 신조가 CEO는 10년만 해야지 10년 이상 하면 그 회사가 망가진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베이에 취임을 할 때 나 딱 10년 동안만 일하겠다 라고 공표를 해서 이 당시에 바로 밑도 없이 3월달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만큼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감 회사에서 글로벌 마케팅, 월트 디즈니에서 소비자 제품 사업 마케팅 이렇게 하다가 이베이를 들어와서는 이베이가 처음에는 옵션 앱에서 이베이로 좀 바꿨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사람들이.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다른 여타 다른 IT 기업들 있죠. 주식 증자에 열을 올리던 그 사람들과 달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업무에 치중하게 됩니다. 회사 그 직원들한테 엄청난 복지를 제공해주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 인프라만 계속 돈을 투자합니다. 인프라만. 그러니까 다른 데와 같았으면 주식을 계속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이 접속자가 많아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인터넷 서버를 계속 확충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쓰는데 불편하게 없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맥키토문이 하고 나서 세 가지를 도입했는데요. 세이프 하버, 피드백 포럼, 마지막으로 게임 방식의 경매 절차입니다.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피드백 포럼은 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서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나쁜 거 팔았다. 이 사람 좋은 판매자다. 이렇게 해서 서로를 판매하면서 서로 판매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굿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러면서 이 판매 전반적인 이베이 상에 올라오는 물건의 품질을 상승시켰고요. 그리고 세이프하고는 에스크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이베이에서 페이팔 같은 걸 인수했기 때문에 결제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옵션 돈이 바로 입금자 판매자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베이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면 빠져나간다는 그 상태에서 또 수수료를 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게임 방식의 경매인데 이거는 자동차 BMW 같은 거 1원에 올려서 계속 붙이는 거에 싸움입니다. 마지막에 이 자동차 값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서 낙찰되게 하는 그런 식의 게임 형식을 선전하면서 여러 재밌는 그런 아이템을 넣어주면서 이베이의 브랜드를 갖춰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B2C, B2B 이게 이베이의 사업 다각화인데요. 이베이의 수익 모델은 판매자의 등록비와 거래 성사 시 판매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이렇게 구성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몰 피, 빅 볼륨이라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좀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경매 중개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베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중소기업들 흔히 말하는 파워셀러들, 지금 옵션 G마켓 11공간에 다 파워셀러들이 있는데요. 파워셀러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게 해주면서 이 1대1 개인 간 거래를 넘어서서 중소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 간 거래까지 이 시장을 엄청나게 확대해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 파워셀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원래 개인 간 거래로 수수료를 떼는 게 100%의 수입원이었다면 파워셀러 B2C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 B2C에서 80%, 개인 간 거래에서 20%의 수입원을 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공적인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파워셀러를 잠시 보고 가자면 이베이에서 처음으로 했던 건데 현재 지금 파워셀러들도 많이 있죠, 한국에도. 이 파워셀러는 자잘한 개인 판매자로 시작했는데 이 중소기업을 끌어들임으로써 이 물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장을 열어주면서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이 플래티넘, 이 티타늄, 골드, 실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매출이 얼마 이상, 판매 제품의 고객 지원, 하루에 이메일과 채팅은 몇 시간 정도 해야 되고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24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야만 가장 높은 탑레이티드 파워셀러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파워셀러 자격이 여기서 매출액이 이거보다 좀 모자라면 바로 가차없이 플래티넘을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성과급 우선적인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이베이의 경영 성과입니다. 단위는 100만 달러고요. 96년에 매출액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순이익은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3년 뒤인 99년을 보면 보이시나요? 이 성장률이 딱 숫자만 봐도 100만 달러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게 1원이라고만 생각해도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주식 시가총액 역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타격이 있는 상태고요. 96년에 비해서 순이익은 108배 상승한 상태입니다. 와, 영업연금 위주고 싶지.
108배 상승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짱이다. 다른 그때 당시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순이익이라는 건 이 사람들에서 주식을 만지지 않고 그냥 판매했을 때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식을 노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수수료 제가 말씀드린 수수료로 이은 다른 순이익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기업은 아마존인데 이 아마존은 좀 욕심이 굉장히 많은 회사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1995년 세계 최초의 가상 서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지속적인 혁신과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로 99년에는 매출액 16억 달러, 고객 1,700만 명이 이르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도서 소매 광고로 성장하였고요. 여기서 제가 소매 왕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존은 도서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이 아마존을 통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베이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베이와는 다른 사업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리 프랜스터 베조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 컴퓨터 기술을 관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돈이 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 아마존을 창립하게 됩니다. 현재 뭐 하냐면 달 관광 프로젝트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신 기술에 관심이 많은 천재예요. 이 사람은 공학과를 졸업했으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행권에서 호출을 부름을 받습니다. 1986년에 참고로 프린스턴 대학교 최우수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인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회사인데 D.2. 쇼사 헤지펀드인데 쇼사라고 하잖아요. 쇼사 설립에 참여하는데 공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줄곧 월스트리트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존 역시 확실한 자신들의 목표가 있었는데요. 이베이가 안전하고 확실한 오픈마켓의 구축을 원했으면 아마존은 책이든 무엇이든 뭐든 간에 쉽고 빠르게 아마존을 통하면 무조건 쉽고 빠르게가 이들의 모토였습니다. 아마존은 설립 초기 당시에 야후에 조그마한 배너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110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됐어요. 사진은 못 보였는데 어떻게 야후 정면 광고에서 이제 배너 광고는 아래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조그맣게 그냥 110만 권 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을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되는 양 같지만 이거는 110만 권이라는 양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서적을 판매했던 바네센 노블이라는 책 파는 회사의 5배에 해당하는 서적 양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이 처음에 사실 이 베조스가 사업 창립을 하면서 구성을 할 때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건데 110만 권을 보유하겠다 하니까 투자자들이 말렸습니다. 미쳤냐? 책 어떻게 구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판된 책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종류가 많아야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꼭 고집해서 110만 권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해야겠다 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엄청난 성공을 이끌었죠. 아마존의 사업 다각화입니다. 아마존의 수익 원천은 아마존은 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이 소매품인 소물용품, 영화, 비디오, CD, 음반 그리고 나아가서 장난감, 식료품, 경매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의약품까지 판매하게 되는 이게 뒤에 말씀드릴 망한 기업 중에 하나를 이 아마존이 인수합니다. 돈을 엄청 쏟아 부었는데 결국에는 그 기업은 망했습니다. 거기서 이 애완동물 용품이 제가 말씀드린 망한 회사인데요. 패치닷컴이라고 뒤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경영성과표입니다. 역시 100만 달러고요. 이 처음 순이익과 99년 순이익을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시나요? 0.3과 720. 아까 이베이와는 상상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양이죠. 순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인데. 이거요? 마이너스입니까 일단? 응,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여기서 100%라는 경이적인 매출량을 보인다고. 매출은 그렇지만 예. 매출은 그렇게 늘었지만 다시 매출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제가 확실하게 어떤 걸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고 뭔 일인가? 아마존의 수익 원천은 온라인 판매, 경매, 중개, 타 판매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아마존은 이베이랑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확대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사업 다각화를 이루면서 점점 많은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아마존의 99년 영업 실적 이거 추이를 보면 95년 이래 1100%를 신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폭은 점점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뭐 100만큼 뛰었다가 그다음에 80 뛰고 60 뛰고 이런 식으로 증가율 폭은 매년 둔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마존은 적극적인 네트워킹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인프라를 통해서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이라는 협력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만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 사업체들과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매출의 15%라는 엄청난 양의 수익을 따로 챙기게 됩니다. 아마존은 최초의 가상서점과 고객지향의 1대1 서비스, 원클릭 기술 개발 등 밸류 크리에이터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며 그 자리를 현재까지도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승리한 기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엄청난 닷컴법을 광풍 속에서 제 주식으로 무시망치한 시가총액을 얻었다가 그렇다 할 수 없는 뚜렷한 수익 구조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도산에 이른 기업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마존과 함께 일했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패치닷컴. 황당한 기업입니다. 얘네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만든 게 뭐냐면 나중에 사진이 나오는데 이렇게 양말에 송겨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인형 그거 만든다고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는 기업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패치닷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패치닷컴은 아마존과 협력을 해서 아마존뿐만 아니라 아마존 플러스 디즈니에서 2억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받게 되는데 브랜드 마케팅에 무려 1억 2천만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볼 경기 매 쉬는 시간마다 30초씩 광고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 미국 국민들이 이 기업을 알긴 아는데 뭘 파는지 모르는 거예요. 쟤네 뭐 하는 애들인지. 좀 허황된 잘못된 마케팅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기발한 광고를 내세워서 소비자한테 나 여기 있다 라고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 소비자가 지갑을 열게끔 하는 수익 구조가 판매 창출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특히 웹사이트와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이 양말 인형을 만드는데 너무 큰 돈을 쏟아부어서요. 2000년 애니메이션 브랜드 아이콘을 비롯한 모든 돈을 아까 많이 모았다는 거고 9개월 만에 모든 돈을 날려버리고 파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의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혹시 세롬기술이라고 아시나요? 새로운 예, 세롬테크. 세롬테크라고 그 당시에 이제 유망한 젊은 사장이 진행했던 사업인데 종업원 45명으로 크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피해액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외국 거 하려다가 그냥 한국 거 좋은 예시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세롬, 한국의 대표적인 버블 닷컴 기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치닷컴은 주식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제가 여러 군데 다 뒤져봤는데 찾을 수 없어서 그림으로만 보여드렸는데요. 이 세롬 기술은 다행히도 주식 자료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이 그림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롬 기술은 1999년 8월 13일 1491원 보이시나요? 1491원으로 상장됩니다. 하지만 액면가는 500원이었고요. 이 구현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9번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갖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아가지고 구현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세롬 기술은 그 당시에 세롬 데이터맨 이거 저는 어려서 모르는데 더 형들은 알더라고요. 프리첼 이런 거 쓰신 분들. 내가 텔레 접속 다이얼 패드 무료 국제 통화 서비스를 가지고 나옵니다. 99년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구현상을 하면서 종횡무진하게 됩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아 이거 테마다 혹은 작전주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잠깐 몰렸다가 뭐 재수없으면 못 빠지고 운 좋으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현상이 됐겠지만 이 당시에 이런 현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시면 구현상 이런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대박이구나 지금 빨리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물밀듯이 몰리게 됩니다. 이 보시는 것 같이 99년 8월 26일 주가 3,765원은 두 달이 지난 11월 8일 11,314원까지 올라갑니다. 3.5배 폭등하는 거예요. 이 주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11월 8일 11,314원입니다. 거래량 그치지 않고 한 달이 지난 12월 6일에 69,919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의 주가가 40배에 달하는 상승폭을 보이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떤 그 풍문이 있었냐면 그때 산 사람 대박이고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된다. 이거는 100만원까지 간다. 라는 소문이 주식시장에 돌면서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인 묻지마 투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더 상승을 해도 얼마나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0만원까지? 한번? 5만원? 20만원? 20만원 더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보름기간의 단기 조정을 통해서 살짝 떨어진 주가가요 다시 2000년 1월 4일 186,662원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저는 진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아버지께 이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0만원짜리지 500원이니까 이거 진짜 예, 20만원 찍게 되는데 새로운 기술의 주식 거품은 이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권리락 때 15%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번에? 권리락 때요? 이때 새로운 기술의 추락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라같은 IT 버블이 점점 차츰차츰 추락을 겪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0만원에서 한 번 꺾입니다. 이때 한 번 꺾이고 이제 주춤하는가 싶더니 2월 18일에 다시 20만원을 또 찍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의 주식은 이때부터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재밌는 신문기사가 있는데 새로운 기술의 시가총액이 금호, 롯데, 동합, 코오롱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박이죠, 여러분 진짜. 이 코오롱과 롯데, 이런 동합면세점인가요?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 기업들이 두산 예, 두산 이렇게 많은 4대 재벌들을 합친 것보다 종업원 45명의 자그마한 IT 회사가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니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투자에서 대박친 사람은 유명인들 중에는 이제 박중훈 씨. 박중훈 씨는 100억 이상의 이익을 받고요. 실직하고 노숙하던 사람이 전 재산 600만 원을 털어서 주식을 샀습니다. 그 뒤에 60억까지 상승하는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다시 팔고 또 사고 60억, 8천만 원을 털어서 산 사람 또 60억. 이와 같은 일이 2014년 현재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식시장은 현재보다 너무 열악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의 주식시간은 적어도 그 당시 주식시장보다 훨씬 월등히 성장을 했고요. 금융당국 기구의 역할도 굉장히 늘었고 권한도 세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자들의 투자하는 습관 혹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닷컴버블 주식을 광풍을 부은 우리나라의 닷컴버블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꺼진 뒤 그 이상을 이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은 주식에게 지분율 허위 공시, 유산증자 비자금, 허위 매출 계산 이 네 가지 일이 지금 문현영 학생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이런 일들이 지금 CJ가 한번 걸렸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네 가지 비리를 한 번에 저질렀다가 한 방에 터지게 됩니다. 분명했던 것은 새로운 기술을 한때 코스닥 황제주 군림하게 했던 다이얼패드 사업이 이 다이얼패드 사업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그 다이얼패드를 할 수 있는 미국의 지사가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전화번호 옮기면 연결돼야겠죠? 근데 전화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윤주스는 그곳에다가만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허상뿐인 사업을 갖고 돈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액면가 500원에 최대 600배까지 올라갔던 주가는 3,000원대로 폭락하고 LC 당초에 유상증자로 모았던 3,7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도 다 이러한 사기극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새로운기술의 오상수 전 새로운기술, 이 새로운기술의 사장이 오상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결국에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 당시 2003년 이 버블이 꺼졌을 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03년인데 그 당시 아이뉴스의 기사 부분 중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오 씨는 99년 11월 새로운기술이 대주주였던 다이얼패드 지분율을 허위 공시한 뒤 이듬해 2월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 145억을 빼내 다이얼패드 지금을 추가 매입하고 이어 분식회계한 재무제표를 활용 2000년 2월 유상증자 실시 과정에서 225억 원의 부정으로 책임 형량됐습니다. 유산이 아니라 유상증자. 오전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기술은 산산조각 나고 솔본이라는 회사로 남아있는데요. 이 눈여겨볼 만한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닷컴버블이 남기고 한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지금 이 순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의 곁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 없었으면 이런 자료를 조사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999년 닷컴버블로 인해서 그 당시 인터넷 산업 그리고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붕괴했는데 다른 버블과 같았으면 진작 이게 퇴보됐을 인터넷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그때 마련했던 초속들에 인해서 지금의 엄청난 초고속 성장을 마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었던 것이죠. 버블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닷컴버블이 남긴 것을 정리하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만들어낸 벤처 캐피탈의 부추김 속에서 늦기 전에 나라도 투자하자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 특이심, 그 자금을 관리하는 IT 벤처 기업들의 허황된 수익 창출 모델 이 두 부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같은 이런 버블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그 당시 모든 이에게 기회와 꿈을 주었지만 또다시 그 모든 기회와 꿈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이후 이제 닷컴버블 이후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주식이라고 한들 사람들은 앞서 배운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 닷컴버블이 그 당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과 증권 관련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금융 당사자뿐만 아니라 IT 업계를 이루려고 하는 CEO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는데 이게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회사하지 못했고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 회사가 망해서 뭐 자살하고 아무리 그랬지만 현재 이제 생각해 보면 아까 인텔의 앤디 그로스 말한 것처럼 초석이 잘 되어줘서 지금의 이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가능한 시장을 조성하게 했으며 우리 삶 곳에 들어서 인터넷의 편리함을 느끼게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세계 어디서 어떤 버블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만약 그것이 IT에 관련된 것이라면 1999년부터 2000년 초까지 일어났던 닷컴버블과 같은 그런 묻지마 투자 그리고 분식회계, 각종 비리 등과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임성규 씨가 하시는 부분에서 잠깐 틀린 게 온오픈이 있는데 아 죄송해요. 저기